중동의 전쟁 양상이 점점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분쟁에 이어 이란의 개입, 거기에 헤즈볼라까지. 자, 일단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한 영상, 외신들은 속속 앞다퉈 긴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새벽녘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려 퍼졌고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도 목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늘 높이 이 솟아오른 미사일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폭발음. 자, 이렇게 한밤중에 폭발 음과 함께 폭발한 현장까지 선명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드론과 로켓 미사일 등으로 반격을 개시했는데요. 그 영상도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 인근입니다. 를 겨눈 헤즈볼라의 이 로켓 미사일 등이 300여 발 발사가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등으로 요격하고 있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중동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확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과 이란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대를 띄워서 선제 공격을 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In a self-defense act to remove these threats, the IDF is striking terror targets in Lebanon from which Hezbollah was planning to launch their attacks on Israeli civilians. אני מבקש מכם, אזרחי ישראל, להישמע להנחיות פיקוד העורף. אנחנו נחושים לעשות הכל כדי להגן על המדינה שלנו,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טחה לבתיהם. 자, 김영주 의원님, 이스라엘 전투기 100대와 헤즈볼라의 로켓 320발인데 일단은 보면 헤즈볼라의 로켓은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다 격추한 걸로 보이고 또 헤즈볼라가 겨눴던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북부 도시들인데 그곳에는 이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소거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어떤 주요 지점 등을 다 폭격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헤즈볼라의 어떤 그 총사령관들을 계속 그 보복 암살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수장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보복이 예상된 이유도 말하자면 나즈랄라라고 하는 총사령관, 헤즈볼라 총사령관의 최측근을 암살했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보복을 할 걸 좀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그 정부에 의하면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선제 공격을 했다. 그래서 푸아드 슈크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헤즈볼라 총사령관의 가장 오른팔입니다. 최고사령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격을 해온 것이고 사실은 7월 30일 날 이란의 최고사령관을 또 암살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어떤 단순히 레바논과의 싸움, 시리아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란과의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지금 그 이즈마일 하니에라고 하는 이란의 헤즈볼라 총사령관의 암살이 지난 지가 벌써 3주가 됐거든요. 하마스의 수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수장이 암살돼서 3주 정도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일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확전이 이란은 이란대로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북부 지역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그 연합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총공세도 계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 참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비밀리에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단행하기 15분 전에 이스라엘이 가서 주요 군사 거점지를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미사일 기지 같은 곳을 전투기 100대로 폭격을 한 건데 적국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첩보를 한 거죠. 그리고 정확한 지점에
이스라엘 전투기에 가서 15분 전 적이 나를 공격하기 15분 전에 미리 선제 타격한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선제 타격인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주장 진위 여부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정말로 굉장히 위력적이다. 모사드나 신베트나 네네. 하마스의 수장 제거할 때도 이란의 영토에서 하마스의 수장을 굉장히 핀셋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보기관의 어떤 위력적인 걸 다시 한번 확인나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나라도 북한과 지금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과연 이 신베트나 모사드 정도의 한 절반이라도 좀 미칠 수 있을까라는 좀 부러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대단한 거죠. 네. 모사드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 미국하고 뭐 절대로 그 부족하지 않은 그런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력과도 그 정보 기관과도 예.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뒤지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 선제 타격이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컨대 북한에서 핵을 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전에 선제 타격을 해야지 핵이 터진 다음에 아무리 뒷수습하려고 한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 반목은 수천 년 묵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그런 반목인데 이러한 반목이 과연 언제나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면전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되게 클 터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앞서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정건희 대변인님. 예. 이 사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기습 공격했을 때 그 기습 공격 양상이 북한이 우리에게 기습 공격하는 양상과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았고 네. 북한의 기술과 어떤 북한의 전략이 하마스를 돕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최근 한동훈 대표가 우리나라 국정원이 굉장히 유명무실해졌다며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마침 또 우리 군의 어떤 블랙요원 신상들이 북한에 넘겨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 대공수사권,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력 회복과도 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두 나라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가 항상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의 갈등 양상만 보면 헤즈볼라는 반군 성격의 그냥 무장 단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상당히 그 초고도 수준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면 객관적 전력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군사 정보력, 특히 이 대북 정보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공 수사 기능을 없애버리고 국정원이 사실 지금 유명무실화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그 정보 기능이 약화됐다. 이런 인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국정원이 네. 북한 간첩단은 수사를 직접 못한다? 네. 그게 지난 정부 때 박탈됐다 이 말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경찰에 다 물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관련한 정보 탐색을 해왔던 국정원이 갖고 있던 노하우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국정원이 탁월하거든요. 근데 국정원의 이 힘빼기, 이른바 힘빼기가 계속되면서 북한에 대한 휴민트가 굉장히 약화된 점 뭐 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한 정보 탐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네. 국정원의 기능 강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첩법도 지난번에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간첩법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간첩법 개정하는 내용도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범국가 차원에서 민주당도 그 여야를 막론하고 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진행 중인 어떤 전쟁의 어떤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스라엘 어떤 정보기관의 굉장한 정확함과 예측력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패널 두 분의 의견도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성경적인 공격이 먹혔다라고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 한번 보시죠.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헤즈볼라 공격 준비를 포착했다. 저쪽이 공격하기 15분 직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반격한 드론 미사일을 모두 격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헤즈볼라 수장은요, 모든 드론은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다시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이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그냥 일회성 충돌로 비춰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동의 어떤 전쟁의 양상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 자유주의 서방권 국가들에 대항하는 이른바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과 함께 이른바 반격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격의 축의 정체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지점인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쪽에는 이 레바논이 있고요. 이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아주 오래된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전투력과 무기가 최강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북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성가시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이란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이번에 하마스의 수장이 이란 땅에서 암살된 것을 두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보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직 이란의 구체적인 군사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단에는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하마스와 연대하고 있고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반대하는 반이스라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군사 세력을 일컬어 저항의 축으로 전문가들은 부르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물론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최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네 개의 저항의 축이 모두 다 포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올 상황도 우리가 방심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국의 입장도 중요한데 네. 미국의 입장도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복잡하게 가고 있고 하지만 그동안의 이란과 예컨대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진 지역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의 어떤 정치력, 외교력도 상당히 확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이 지역이 만약 확전이 되었을 때 실제로 전체 세계 국제 유가라든지 모든 것이 비상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고 실제적으로 산유국 전체가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대선이 이제 연말이잖아요. 미국 대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권력 교체기에 발맞춰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동에서의 헤즈볼라 같은 단체의 도발도 미국의 어떤 정권 교체기로 굉장히 어수선한 틈을 노렸다. 미국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북한도 무언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재진문도 중동도 그럴 그렇고 수도 그런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예. 이 두더지 게임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른바 독재 국가들,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두더지들이 나올 수 있는 두더지들이 지금 다 나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 해당하거든요. 네, 사실은 뭐 러시아가 북한도 그리고 중동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 대선을 흔들려고 하는 역으로 보면 그런 시도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동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도발, 뭐 ICBM의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시도해 가는 그런 것이 아마 9월, 10월에 굉장히 집중될 것 같고 국제적인 치밀한 어떤 첩보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동에서의 전운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가 다 있었군요. 첫 번째 소식 긴박하게 전해드렸습니다.